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과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를 놓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반대해온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처음 만났습니다. 민생 관련 협력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주요 현안에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내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합니다. 10년 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7년 만에 4조 원 넘는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분쟁에 들어갔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2,920여억 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2차전을 예고했는데요. 그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 결론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쟁점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20억여 원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 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4.6%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부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취소 신청 사유가 절차의 심각한 위반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실익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 TF와 국제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부적격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되팔아 4조 원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6조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국제소송으로 결국 3천억 원 넘게 배상받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20년 동안의 악연을 한동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I'm here voluntaril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defending Paul Yu to testify on his behalf at the trial.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은 이제 판정 취소 절차라는 2라운드로 다시 접어들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부와 통화, 금융당국 수장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결됐는데요. 이들과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납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모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1심, 2심, 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경기 등이 위축되면서 7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음식점 등의 호조로 0.3% 증가했습니다. 7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며 전월 대비 0.1% 감소해 5월과 6월의 증가세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는 5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는데 화장품과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매 판매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서비스 소비를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투자가 줄어 3.2% 감소했습니다.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하였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성장 둔화, 금리 인상 등 어려움이 지속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 대응과 위기관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파 방안으로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꺼냈습니다. 동시에 팀 코리아로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최일선인 부산항 신항 물류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산하고 경남하고 해수부하고 국토부가 그냥 한 몸이 돼야 되겠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두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과 해외 건설 수주 정체 등 직면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수출 문제 타겟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350조 규모로 늘리고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를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이 실현될 거라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과 5G를 묶음으로 수출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 자본금과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세계적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던 마음이 여전하다는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TK에 이어 PK를 찾은 만큼 집토끼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일관되게 비대위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추석 연휴 전인 이르면 오는 8일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 전국위원 20명이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기조국에 제출했다며 당원 당규에 따라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요구 조건이 채워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전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전국의 소집과 사회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당선 뒤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정부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라면서 특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권 직무대행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라고 웃으며 말하면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영구 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며 대기업이나 슈퍼리치 감세 말고 서민 지원을 해달라고 말하자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재정 운영 철학이 달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를 불러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판박이 사업으로 불려온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와 관계자들의 주거지, 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거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창곡동 일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와 짜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신도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 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의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이뤄졌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관련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도 포괄적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은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이 특정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를 벌인 범죄 구조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 신도시로 확대되면서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진행된 만큼 이 대표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비대위 출범하기로 로드맵 발표했는데 정확한 시간표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9월 2일에 네. 이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상임전국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예. 상임전국위원회는 이제 당원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런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9월 5일 월요일에 전국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당원은 전당대회에서 이제 바꾸는 건데 예. 전당대회를 못 열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을 바뀐 당원을 의결하는 거는 9월 5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르면 9월 8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예. 이게 다음 날이 추석 연휴거든요. 금요일부터. 예. 그래서 이제 뭐 금,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 대체주일까지. 문제는 그 다음 주죠. 14일, 9월 14일 수요일에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양측이 다 냈는데 이거 신문기일이 잡혀 있어요. 예. 이때 바로 이제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은 지난번에도 신문기일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손에 이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가 다 달려 있다. 예. 이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봤자 예.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추석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총 어제 지금 조혜진 의원 어제 출연하셔서 의총에서 이 당원에 대한 의견들보다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초재선 의원은 당 수습할 때까지는 그냥 가야 된다. 중진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의견이 갈리는 겁니까? 이게 다 황교안 때문이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예. 선거를 뭐 소위 말해서 폭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대구, 경북 아니면 부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남권 아니면은 예. 비례대표만 있습니다. 예. 근데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곧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주류의 어떤 의견을 말을 잘 들으면은 공천을 예. 잘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례의원, 예를 들면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오늘 방송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당 이견을 내는 거는 해당 행위다 막 이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비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당에서 조강특위가 열려서 조강특위는 이제 지역구를 배분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 못 받으면은 비례의원은 다음에 이제 못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오히려 강경하게 당의 윤심에 딱 따르는 목소리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다 중진 의원들이거든요. 예. 중량급이에요. 지역적 기반이 있는 거죠. 지역적 기반이 있고 또 예. 하나는 비윤으로 이미 분류가 된 분들입니다. 조경태 의원, 아까 전 조혜진 의원 예. 이런 분 아니면 수도권이에요. 윤상현 의원 거기도 중진이지만 수도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기류가 변화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조금 예. 기류의 변화가 있잖아요. 예. 여기도 분당입니다. 그리고 윤핵관들하고 소위 이거 같이 하는 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득이 되지 않겠다라고 예. 판단한 거니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각자 도생이 됐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콩가루처럼 지금 되는 이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와는 별개로 조금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서병수 전 국회의장 오늘 사의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서병수 전 의장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병수 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 예. 의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선까지 하고 부산시장도 하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뭐 소위 말해서 친윤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의 중진이고 원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당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비대위에 비대위를 만든다라고. 근데 플랜 B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인용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플랜 B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당원 바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근데 같은 판사거든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그 황정수 판사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판사가 보기에 비대위원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가처분 신청을 걸었을 때는 비대위원이 없었습니다. 선임되기 전이었어요. 만약에 비대위원들이 있었으면 걸었을 확률도 있고 같이 그러니까 인용됐을 가능성이 직무정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플랜 B가 없다라는 거는 이 당이 지금 얼마나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윤심에 따라서 예. 사실상 윤심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도 아니죠. 각자 도생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그런 거고, 서병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란지사 이게 굉장히 당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발을 한 발 빼고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건데 지난 가처분 인용된 내용들을 봤을 때 추가 가처분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판사예요. 예.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뭐 이제 유상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가 된 거지 비대위는 정지 안 된 거 아니냐. 근데 예. 이거는 비대위원장이 다 임명한 비대위원이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이제 정지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비대위에서 뽑은 새로운 비대위가 재기능을 할 것이고 판사는 내가 처음에 결정문 내린 거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따른 것이냐를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예. 또 하나는 당원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이거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급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를 과거에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판사가 판단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럼 플랜 B가 뭐냐. 이게 받아들여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윤핵관에 대한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임명직 공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러한 의사 표명이 당내 분위기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선 후퇴 이런 용어를 오늘 언론들이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장제원 의원은 원래 이선이었습니다. 앞에 나선 적이 한 그쵸.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후다. 뒤에서 조종한다 이런 걸로 사실 욕을 많이 먹었고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오늘 썼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지금 여권 내에서 벌어지는 다중 권력 투쟁의 한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뭐 추천한 인사들이 지금 행정관, 비서관들이 대거 짐 싸고 있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핵관이라고 뭐 언론에서 부르더라고요.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윤핵관들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장제원 의원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장제원 의원은 여론을 보고 차라리 바짝 엎드리는 게 낫겠다. 빠르게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장제원과 권성동 두 사람의 사이가 약간 멀어진 이런 뭐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뒤로 물러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메시지까지 지금 같이 던지는 뭐 이런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은 나는 대통령의 신임을 사실상 받았소라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참 묘하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민주당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향하는 목적은 같고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내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아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부세로 운 띄었는데 예산안으로 맞받아쳤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첫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덕담치고는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첫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협조 좀 해달라. 종부세 지금 감면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대주택 이제 이번에 뭐 반지하 뭐 이런
어려움 이런 뭐 참사도 있었는데 임대주택 예산 다 깎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런 날카로운 게 있었는데 두 분의 소위 말해서 합이라고 하죠. 케미스트리가 저는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중대 또 선후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겠구나. 저는 저기에서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협조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태가 수습되면은 내가 거취를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사태가 잘 수습되면은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없죠. 잘 된 거니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대화가 오갔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두 분이 뭐 첫 만남치고는 신경전이 그 정도로 과하다기보다는 저는 뭐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의외로 잘 맞았다고 평가는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첫 만남에서 예산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정기국회 시작되는데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내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좀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박헌구 원내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끊어낼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과연 어떤 좀 견제와 어떤 여야 간의 대립이 벌어질까요? 일단 민주당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예산안 심사는 한참 뒤에 있겠지만은 예산안에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일자리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당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영수회담 꼭 했으면 좋겠는데 싸울 건 싸우겠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A와 B를 얘기를 하면은 B의 방점이 있으니까 A의 방점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있는 거죠. 지금 싸우겠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정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따지고 듣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그런 뭐 야당의 어떤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인선, 당직자 인선도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총장에는 조정식 의원, 정책위 의장에는 김성환 의원 유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조정식 의원은 본인이 이번 경기도지사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친명을 굉장히 본인이 자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호 의원이 누적했지만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찬계라고 불렸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해찬계가 크게 의미가 있나? 신 이재명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범 이재명계. 그래서 사실 이제 다 마음에 맞는 분들 이렇게 같이 간다. 그리고 유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임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역량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눈에 보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새로 임명하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소위 말해서 통합형으로 갈 것이냐. 이제 호남에 이제 한 분은 한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는 분들 중에서도 한 명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내 어떤 기반을 위해서 친명계로 임명을 했다면 그와 반대로 뭐 최고위원 지명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에 좀 방점을 찍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그게 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통합으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한 명 하고 그리고 지역 안배 할 텐데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비명계는 다 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지금 다시 권리당원 전원 투표 다시 추진한다. 그리고 뭐 당원 프리존을 당사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당원들이 자유롭게 오게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당화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당내에서도 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가브리핑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오갈 때 버스나 기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10만 3천여 명.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긴 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확연해진 감소세에 힘입어 정부가 9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합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검사받을 필요가 없고 입국한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석엔 모임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연휴를 맞아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 음식물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틈이 없도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03곳, 임시선별진료소 69곳을 운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연휴 동안 하루 최대 2,300여 곳, 누적 5,3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모든 곳이 연휴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문 여는 원스톱 진료기관 가까운 곳에는 당번 약국도 운영해 먹는 치료제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해 연휴 기간 병상 1,200여 개를 확보하고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119를 잇는 비상연락 한 라인을 통해 활용합니다. 투석이나 분만 같은 특수치료 병상도 요일별 가동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119나 시도 콜센터 120에 연락하면 문 여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토대로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4분기에 시작됩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고 일반 성인도 원할 경우 맞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은 2주 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량된 이가 백신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분기에 도입되는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시 중화항체, 즉 면역력이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1.75배, 지금 유행하는 BA5에 대해서도 1.69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허용돼 2차까지 기본 접종을 마쳐야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백신 접종일 또는 확진일 이후 4-6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가 1순위, 50대와 기저질환자가 2순위입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성인은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고령층, 임신부 등에게 계절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접종에서부터는 어떠한 차수 개념보다는 계절 또는 시기 개념의 백신 접종하는 정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가 백신으로 약간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정책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1, 2차 기본 접종만 허가받은 상태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고려하면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1년 전보다 27% 이상 늘었고 학대로 숨진 아동은 4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유나 양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아동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가족. 조양 부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함께 숨지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 때문에 지난해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부모가 살해 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숨진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자녀의 선택권을 사실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자녀의 생존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아동 학대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112와 각 지자체 등에 신고된 아동 학대는 모두 5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7% 이상 늘었습니다. 교직원 신고 건수가 60% 급증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한 경우가 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지면서 83.7%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들이 집에서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 내 학대가 늘어난 데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체벌하거나 폭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에 5명꼴로 1년 전 4명에서는 늘었지만 미국의 8.4명, 호주의 12.4명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미비점을 지속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기를 자신이 없다고 막 태어난 아기를 길에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된 아기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손재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주차장. 여성이 들고 있던 흰 종이 가방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구석에 가방을 내려두고는 서둘러 사라집니다. 가방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탯줄까지 달린 여자 아기가 있었는데 버려진 지 30분 만에 울음을 들은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종이 박스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가차게 들여다봤더니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갓난 아기를 유기한 두 사람은 경찰 추적 끝에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20대 초반인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출산은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기를 자신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려다가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걸 자기들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맡기려고 아마 갔다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갓난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보호 중입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지만 앞으로 누구의 보살핌 속에 자라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결과 10년 만에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900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론스타와 한국 정부 굉장히 긴 악연이 계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 자본시장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라는 선진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 펀드가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헐값에 매물로 나온 것들을 이제 대거 매입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부실채권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부실채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발견을 해낸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시드머니에 해당되는 몇 천억 원을 일단 손에 쥐을 수가 있었고요.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헐값에 나온
여러 가지 빌딩들, 주로 600억대의 빌딩들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900억에 판매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작은 금액으로 실험을 해보고요. 그 뒤로 스타 빌딩이라고 해서 그 6천억대 빌딩을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9천억에 판매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회사 매입까지 이제 나서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론스타라는 이름을 알려지게 된 배경은 극동건설 매입 때부터입니다. 예. 극동건설이 론스타가 매입했었던 금액이 한 1,70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예. 그 극동건설을 매입하자마자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팔아서 다시 얻은 돈이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 자체를 벌써 부동산을 매각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극동건설이 그 대주주가 됐으니까 배당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예. 배당으로 다시 한 1,500억 가까이의 이익을 또 한 번 거두게 됩니다. 예. 그래도 자신들이 투자했던 1,700억 원의 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지분 1,700억에 매입했던 극동건설을 우리나라 모 회사에 다시 6천억에 판매하면서 한 회사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게 되고 예.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론스타라는 해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걸 알려지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주제인 이제 그 외환은행 인수인데요. 2003년도에 론스타가 처음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HSBC에다가 매각을 하려다가 한번 좌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던 흔적이 있으니 잠시 중단해라라고 해서 매각이 한번 지연됐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쯤에 하나은행에다가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또 수조 원대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IMF 이후에 부실해진 나라에서 돈만 빼가다가 아예 지갑까지 지금 뺏어가는 약간 그런 지금 형국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투자자 분쟁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 특히 론스타 입장에서는 예. 2007년도에 HSBC가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사주기로 했었었는데 그 예. 당시 한국 정부가 수사를 빌미로 해서 이 매각을 지연시키고 차질을 빚었다.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손해를 봤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의 매각을 승인하는 걸 또 지연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거나 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 부분 때문에 예.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떤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쟁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10년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고요. 예. 익시드라고 해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 2배나 걸린 겁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요, 이 중재를 담당했던 민간 위원 중에 한 분이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중간에 바뀌게 되면서 또 예. 중재가 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론스타 측에서 이렇게 중재판정부에 청구한 금액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6%가량인 2,900여억 원 금액이 인정이 됐는데 배상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론스타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HSBC의 매각을 무산하게 한 책임을 물어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번에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인 2011년도 하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어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피해 금액이라고 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50% 정도는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2,9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는 걸로 이제 판정이 나온 거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2,900억 정도일 어차피 이것밖에 못 받을 건데도 6조라는 이제 뻥튀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배상 결과를 보고 법무부에서는 사실상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소송을 할 때는요. 예. 당연히 소송을 임할 때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부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론스타에서 6조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청구한 방식은 2007년도에 HSBC의 매각을 못하는 과정에서 받던 손해가액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넣고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인 2011년도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지연돼서 유발됐다라고 봤던 피해 금액을 또 기회비용 차원에서 또 넣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수령하게 되면 한꺼번에 수조 원의 금액이 입금되다 보니까 벨기에 정부에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세금도 너희들 때문에 내게 된 것이니 그것도 또 가산해서 피해 금액으로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일단 받을 수 있는 걸 다 청구한 셈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예. 이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배상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900억이라는 금액은 당소 우려했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려에 비해서는 적은 배상 금액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6조 원 달라고 했는데 우리 2,900억밖에 너네 2,900억만 줘라.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거나 많이 언급되는 외환은행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외환카드 같은 경우는 예. 그걸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에 개입을 해서 예. 그것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공정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헐값으로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상에서 나왔던 매물들을 대거 가져가는 방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예. 2,900억도 아직까지 이것까지 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죠. 배상 금액에 지금 2,900여억 원에다가 이자가 185억 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이 이자가 2011년 12월부터 이렇게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예, 역시 이자 역시도 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미리 수취받아서 그걸 자신들이 다시 활용했었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금액까지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마저도 우리가 이제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2,9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 책임을 그쪽에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익시드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 금액 정도는 포함되는 게 이걸 내겠다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맞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오늘 이 배상 판결 보고 난 이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못 낸다, 이의 신청하겠다, 2차 어떻게 보면 분쟁을 예고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외국 투자자와 어떤 국가 간의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은 익시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유엔 국제거래중재위원회도 있고요. 예. 상설중재재판소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익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이 론스타 법인이 벨기에에 있는데요. 예. 벨기에와 우리나라가 투자와 관련된 협정을 양 국가가 맺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는 익시드 또는 유엔 국제거래법 중재위원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중재를 하도록 양 국가 간의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중에서 론스타가 이번에는 익시드를 통해서 결판을 보자라고 얘기를 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익시드가 뭐 꼭 따라야 되는 유일무이한 판결의 무슨 모든 종착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강제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벨기에 국가와 조약으로서 예. 여기에서 판결한 걸 따르겠다라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 자체가 마치 국제적으로 무슨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건 또 아니다. 요거는 네.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재할 수 있는 기간이 두 개인데 네. 지금 익시드 판결이 결정이 나온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중재 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익시드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이건 무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에
지금 이 사태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예, 몇 가지는 부합을 합니다. 일단 판정부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 명백하게 이 부패 행위가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 카드를 주가를 일부러 낮추게 하는 과정으로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정 무효 신청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부패 행위나 이런 것들은 일부 중요한 론스타의 그 도덕적인 어떤 해이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복하고 다시 한번 그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론스타 분쟁 외에도 지금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 소송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좀 규모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엘리엇하고의 손해배상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유발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엘리엇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또 유사한 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중국 투자자들은 개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부산 재개발 투자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디아니 가문은 대우 일렉트로닉 인수 과정에서 또 6건의 어떤 이런 유사한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선진 금융 기법에 취약한 상황에서 굉장히 헐값에 많은 것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취약한 구조를 틈타서 들어온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는 이런 투자 방법이 합법적인 범주를 벗어나다 보니까 이 외국에선 또 합법인데 그러니까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직으로 작동하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이 담궈진 다음에 분쟁 아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모두 아직까지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발됐던 일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번 그 분쟁 결과가 혹시 지금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금 국가와 투자자 간의 좀 이런 분쟁에서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번 론스타 사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사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 좀 필요할까요? 사실 어떤 금융 당국에서 그러한 금융 기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그거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었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기보다는 금융을 감독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왔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력이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금융 기법들을 국내 그 제도 속에 녹여내기 시작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왔었을 때도 자생력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미더경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방탄소년단 BTS의 군입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죠. 국방부가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다각도에서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공정한 원칙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BTS의 병역 문제를 놓고 누리꾼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치열한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길을 걷는데 소화기가 위에서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인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떨어뜨려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쯤 인천 삼산동의 건물에서 소화기 2개를 아래로 던진 혐의로 12살 초등학생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여성이 소화기에 맞아 머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학생이 던진 소화기는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kg과 1.5kg이나 되는데요. 하지만 12살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에 송치될 전망이라 온라인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각국 정치인들은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54살의 소련 공산당 총석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 이후 소련의 개혁과 민주화를 이끌며 냉전 체제를 종식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소련을 해체하고 독일의 통일을 용인하는 등 동유럽을 서방에 넘겼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선 배신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병랑의 91년,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평화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각국의 지도자들은 세계는 지칠 줄 모르는 평화 옹호자를 잃었다며 일제히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재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일당이 붙잡히자 이들의 공백을 노려 범죄를 일삼아온 용의자 L이 등장해 경찰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N번방 검거 사례를 보며 범죄 수법을 더 교묘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N번방 실체를 폭로한 추적단 불꽃의 여성 활동가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익명을 기반으로 한 메신저에서 이뤄진 대화의 일부입니다. 여성을 찍은 거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올라간다는 공지와 함께 후속 동영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용의자 L이 남긴 메시지들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용의자 L은 재작년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인 26살 조주빈이 검거된 직후입니다. L의 방식은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접촉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빌미 삼아 성착취물 제작에 참여시켰습니다. 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방부터 소수만 입장할 수 있는 방까지 피라미드식 운영 방식도 비슷합니다.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일탈 계정을 만들었던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추적단 불꽃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사칭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이 이제 본인의 닉네임을 계속 세탁하면서 이제 본인이 제작했던 그런 아동 성착취물이 본인이 제작한 게 맞긴 맞지만 굳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뭐 그러고 싶어 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또 특정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 일당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방을 만들었다 없앴다를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를 만들고 남성들에게도 여성들을 유인하라고 지시한 거로도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의자 L이 N번방 검거 사례를 통해 새로운 범죄 수법을 익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주빈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화적인 어떤 그 범죄 수법의 진화가 특징적으로 보인다는 것일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6명은 모두 미성년자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용의자 L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산 칠성파와 20세기파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지금도 집단 보복 폭행 형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양조직 간 폭행 사건을 추적해 60여 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7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주점 앞에서 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수적 열쇠로 달아났던 칠성파 조직원은 동료를 불러 집단 폭행에 주도적으로 나선 20세기파 조직원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지다가 부산 문현동에서 20세기파 조직원을 붙잡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흉기와 둔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사라졌습니다. 사건 8일 뒤 부산 영도구 장례식장. 이번에는 보복에 나선 20세기파 조직원 8명이 칠성파 조직원 2명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5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17일 부산 서면 유흥가에서도 양 조직 간의 패싸움이 벌어져
2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친구로 잘 알려진 부산 지역 양대 조직 간의 갈등은 지난 2006년 장례식장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표면화가 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양대 조폭이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조폭의 어떤 주도권 싸움, 지금까지 이어온 알력,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경찰은 달아난 조직원을 추적해 모두 66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잡고 보니 절반이 넘는 36명이 그동안 관리 대상에 없던 신규 조직원이었고 대다수가 20대인 90년대생이었습니다. 집단 폭행 외에도 성매매업소 운영과 민간인 폭행, 탈퇴 조직원 보복 등 다른 범죄도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 조직폭력배 7명이 집단 폭행 사건 이후 달아났던 조직원들을 숨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상부 조직원이 개입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4월에 화재로 2명이 숨졌던 공장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지럽게 뒤엉킨 파이프, 그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출발하고 또 다른 환자도 다급하게 태웁니다. 오후 3시 40분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충격은 주변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소리 나가지고 컨테이너 적재한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그 위쪽에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아 불났구나, 폭발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현장은 사고 직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은 합성 수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곳으로 소방당국은 재생공정 과정에서 압력 가다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가수 등과 함께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7명 났는데 1명은 저는 지금 병원 이송한 상태입니다. 다른 체류가스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일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난 공장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지난해 SK 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화학제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타고 내린 택시에 발을 넣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로 보이는데 이른바 발넣기 수법의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 사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서울 장유동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고 곧이어 남편이 따라 내립니다. 남성은 몇 걸음 내디디며 택시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로 달려들어 오른쪽 발을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은 택시 측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녹화 사실을 몰랐던 부부는 택시가 발을 치고 지나갔다며 신고를 했고 택시 기사에게는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난감했는데요. 그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료들에 의하면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여 7월 20일 날 블랙박스 차 채널을 달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영상 속 부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미수 사건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발을 들이밀려다 이를 눈치챈 버스기사가 제지하자 여성은 인사를 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9,400여억 원,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 사기 규모는 적발액의 5배에서 6배에 달해 수조 원에 이를 거로 추산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 사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사실상 하나의 보험 사기로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좀 하나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부당지급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지급 보험금을 환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환수율은 15%에 그치는 만큼 환수 장치에 대한 손질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낙동강 물을 끌어다 만든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엄격한 해외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치보다 5배가 높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녹색 물감처럼 보이는 이곳은 부산 낙동강입니다. 이 물을 끌어다 만든 영남권 지역의 수돗물을 환경단체와 대학 연구팀이 분석해보니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에서 검출되는 이 물질은 사람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 최근에는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배, 적게는 1.7배 수준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부산과 대구, 경남 창원의 가정집과 식당 수돗물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감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먹는 물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생식 기능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캘리포니아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는 국내 기준치 이하인데다 수돗물의 검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돗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낙동강 녹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물을 가둬두는 보의 수문을 열면 녹조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럴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낙동강의 양수장 설비를 개선하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이제 고쳐내야만이 현재 농민들도 농사를 마음 놓고 짓고 저희들은 또 수문 관리를 통해서 수문 개방을 통해서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됩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둘러싼 오랜 논란, 정부와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상루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K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다음에 뜰 작품을 미리 찾아보고 사가려는 해외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앞뒤가 똑같은 단어의 말맛이 과연 번역을 해도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법조문을 언급하고 이런 드라마가 과연 보편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모두 31개의 언어로 번역된 넷플릭스의 톱10 1위를 기록하며 제작진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줄줄이 터진 흥행작들이 전 세계 OTT 플랫폼 상위권을 휩쓸며 K 콘텐츠의 국제적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The US studio, we're always looking for great content, and great content right now is K content. In a very smart way, you're creating drama that addresses real-world issues, and that's something that really speaks to us. 국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0%가량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국제 방송 영상 마켓의 참가국은 최근 3년 새 코로나19로 감소했지만 계약 건수 대비 액수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이른바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완성된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하는 권리 외에 아이디어나 기획안만 사서 현지에서 리메이크하는 방식의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IP를 보유한 제작사들이
새로 현지 버전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현지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작품을 보고 고르는 시대. K 컨텐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